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의 관점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겠다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0일선 이하로 한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최소한 여름 정도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럼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냐? 그러면 현금을 소중히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막 주식을 사가지고 다시 수익을 내서 이번 손실을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돈이 잘 안 벌리거든요.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뭐라고요를 시작을 하면서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S&P는 주간 기준으로 3% 넘게 하락했고, 네. 어제 하루 동안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하루 동안 4.8%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4% 가까이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고, 어제 하루만 6%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완벽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하수죠. 원래 그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외가 있는데,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흔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200일선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잖아요. 200일선 이하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그럼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 1년 동안 주식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손실 났다라는 얘기죠. 그럼 손실이 나면 어때요? 이때는 기분이 매우 안 좋죠.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그냥 쉽게 말하면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이 약세장일 때는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팔고 싶고, 올라가기만 하면 팔고 싶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약세장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의 관점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겠다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효친클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0일선 이하로 한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V자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최소한 여름 정도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럼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냐? 그러면 현금을 소중히 해야 되는 거죠. 현금을 소중히 해야 된다. 당장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막 주식을 사가지고 다시 수익을 내서 이번 손실을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약세장에서는 돈이 잘 안 벌리거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돈이 벌리는데 이 구간에서는 잘 안 벌리니까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빠진다고 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약세장이 진입했다 그러면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한 뭐 6개월 된다고 하면은 뭐 8, 9월부터 반등, 아니면 좀 더 길어진다고 하면은 올해는 그러면 계속 약세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 어딘가에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요,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 투자자는 헤지펀드가 아니에요. 물론 헤지펀드처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면 너무 좋겠지만, 헤지펀드처럼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롱으로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아질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롱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잘못 들으시면 이게 막연하게 어차피 미국 주식은 올라갈 거니까 그냥 계속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생긴 족족 막 사버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사더라도 아주 천천히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이 유리한 이유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뭐 기업들이 알아서 뭐라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런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가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고 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한편에서는 많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 관세 발표를 했는데도 시장이 크게 요동쳤을지 이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관세가 불확실성 해소가 안 됐죠. 불확실성 해소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원래 보통 보면은 예상했다, 선반영이다 이렇게 되려면 생각보다 관세 부과한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관세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관세를 50%씩 때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 숫자를 본 순간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때부터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협상하면서 좋아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번씩 때려 맞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열받는 거죠. 나 이대로 못해. 이대로 못해. 그러면서 보복 관세를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복할 경우에는 더 강하게 응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관세를 결정하는 D-Day에 이 숫자가 정해지고 그 뒤로는 위로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이게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겠네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관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그리고 뭐 중국 한국 뭐 등등 이런 나라별로 국가별로 매겨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국가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가 주가에 더 중요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아니겠어요? 애플은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중국에서 90%를 생산하다 보니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에 때린 관세는 중국에 때린 거냐, 애플에 때린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가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관세가 생각보다 이게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주가에 주는 영향이 큰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관세가 부과되면 4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또 나스닥이 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목요일 저녁에 나왔던 흐름은 저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취하지 않고 협상을 만약 한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조건들을 가지고 오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협상이 재개되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 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인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바로 지금 이게 때려 맞았고 주가가 빠졌으니까 바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미국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다른 나라도 계산기는 두들겨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25%야, 26%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좀 한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거 계산기라도 두드려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다 지금 다자간 협상이 아니고 다 1대1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저 26 아니고 25인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기 줄 서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게 주가가 지금 이미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을 받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달러에 대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달러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위험 상황이 오면 달러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약세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다루던데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달러가 원래 기축통화니까 이렇게 위기가 되면 강세가 돼야 되는데 약세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큰 폭의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됐다라는 거는 뭔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달러 스마일이라고 해서 원래 미국이 더 좋을 때는 달러 강세, 그리고 위기일 때는 달러 강세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위기일 때 달러 강세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기축통화니까 위기? 그러면 달러. 위기? 달러.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랑 거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랑 거래하는데 왜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달러가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기축통화로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 기축통화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일종의 희생 또는 존경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달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좀 봐주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어떻게 하죠? 야, 우리가 왜 희생하냐? 우리가 왜 희생하냐? 근데 사실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자유무역 하는데 뭘 돈을 줘? 됐어. 너나. 라고 했던 그 넓은 아량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썼던 거지. 아니, 이것도 없이, 야, 맨날 저기 트럼프처럼 얘기하면 달러를 왜 기축통화로 써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달러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지금 물건을 많이 받았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난 거죠. 근데 물건이 들어가면 미국 밖으로 달러가 나오죠. 그럼 이 달러를 받은 사우디, 중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 돈으로 어떻게 하죠? 미국 국채를 샀잖아요. 미국 국채를 샀다는 얘기는 달러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에 있는 자산,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갖고 그 돈으로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냥요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트럼프가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무엇으로 지금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달러가 진정된다라는,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이제 진정이 될 텐데 달러가 진정이 될 때가 또 시장이 안정될 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금리 인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금리 인하를 어디서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건 스탠리에서 금리 없다고 했죠.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없음. 근데 금리 인하 없으면 이렇게 힘든데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파월은 일시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 틀리면 이제 파월은 이제 일시적으로 기억될 텐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물론 지금 미국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소프트한 데이터, 그러니까 예측치에 기반한 데이터들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정도로 경기 침체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심리가 안 좋은 것이 실제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요해?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물론 경중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연준의 태도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올해는? 올해 금리 인하는 있겠죠.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벌써 3번 이상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월, 6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 시장의 약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의 하락은 과거 언제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언제랑 비슷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022년 이때는 왜 하락을 했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2020년에도 큰 게 약세가 있었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금방 회복하는 뭐 며칠 만에 회복했던 아주 짧은 주가 하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18년이었는데 이때도 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원인이 미중 무역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파월에게 야 지금 금리 인하해 라고 했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이거였죠. 보험적 금리 인하 혹은 선제적 금리 인하.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앞으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금리 인하해 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2018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22년 혹은 2018년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면 2020년과 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소프트 데이터만 안 좋은데 하드 데이터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더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한다. 어제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경기 침체가 없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2018년 그리고 2022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한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면 또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네. 나스닥 100이 37% 정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29%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3% 빠졌고 이번에는 1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하나 뭐 잘 보면 많이 빠졌네요. 이때하고도 비교해봐도. 그러니까 2022년, 2020년, 2018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 정도 조정을 더 받는다. 그럼 진짜 힘들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을 먹어버리시고 그냥 좀 차분하게 길게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길게 본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길게 본다고 얘기하면은 야 진짜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주식 좋다고 하더니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가라는 것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다가 아마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한 3년, 5년 혹은 뭐 10년 놓고 보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올라가는 성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서 가장 확실하게 이건 안 틀릴 것 같은데 라고 예상하면서 말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저는 양극화일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양극화되고 그리고 AI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G2 국가의 주가는 글쎄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구간은 뭐 여기 어디쯤 있다가 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구간을 거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아까 달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팔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막 돈이 생겼다고 해서 막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근데 이 구간에서 힘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제는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관세 영향에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것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일본과 한국의 또 차이점을 보니까 일본의 엔화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원화는 상대적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덜 강세였다라는 거죠. 엔화는 완전 강세. 이러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니까
일본 증시도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일본의 기업들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관세도 있는데 아이고 저 환율도 이렇게 약세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환율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관세? 그거 맞고 그 금리 가격 인상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화가 약세니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엔화처럼 이렇게 강세일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제일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기준으로는 원화가 강세예요. 또 원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주가도 또 힘을 못 쓰는, 특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금융주부터 실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실적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주가 중에서 저는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가가 10% 넘게 빠졌어요. 근데 은행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저는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더 좀 조심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특히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확인해야 될 것은 주가의 반응인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발표했던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진짜 박살났었잖아요.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체크해 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네,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이번 달에 발표된 CPI는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유가가 무려 7% 급락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가는요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상황은 펀더멘탈이 중요해요. 펀더멘탈. 아까 소프트, 하드 이야기했던 것처럼 펀더멘탈, 경기 침체 여부가 중요하고 물가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완전히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계좌도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저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그런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면 결국 사라지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명언이 나오죠. 여러분 그냥 살면 사라집니다. 살면 사라져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들다. 그 애순이 봉숭아 물 들은 거 그거 없어질 쯤 되면 또 다 잊고 사라져요. 매일이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세장 구간에서 여러분 잘 버티셔가지고 우리 강세장에서는 또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라고요? 한 이래로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